제 아내가 쓰러진 건 세상에서 가장 하얀 것들로만 가득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부신 웨딩드레스, 순백의 버진로드, 그리고 제 옆에서 환하게 웃던 아내의 하얀 치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런데 그 모든 완벽함이 유리잔처럼 깨져버리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 모든 균열의 시작은 우리가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던 그날이었을 겁니다. 아내와 저는 여느 부부들처럼 평범하게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주말이면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갔죠. 아내는 웃음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편안해졌어요. 제 인생에 이런 사람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만난 지 2달 만에 자연스럽게 청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주변 사람들은 사계절은 만나봐야지 안다 했지만 저는 2달 정도로도 아내와 결혼 결심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제 2번째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꽃길을 걸을 거라 믿었습니다. 허나 뜻밖의 아내와의 결혼 준비는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상견례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에 먼저 도착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장인 장모님을 기다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막혀서 처음부터 실례가 되었네요. 아닙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앉으세요. 양가 어른들은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고 도착하신 2분의 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아버님은 과묵하지만 눈빛이 따뜻했고 어머님은 아내를 꼭 닮은 미소를 짓고 계셨죠. 넉넉한 가정 환경에 가사 도우미까지 가끔 집안 살림을 맡아주신다고 해서 그런지 장모님 손이 참 고우시더라고요. 제 부모님도 2분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드셨던지 아무 생각 없이 툭하고 운을 떼게 되었지요. 지아는 어릴 때도 사랑스러웠겠어요. 참 잘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자마자 갑자기 2분의 얼굴에서 순간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얼굴을 짧게 쳐다보시더군요. 장모님은 당황하다가 이내 대꾸했습니다. 그냥 애가 좀 유별났죠. 애매하게 얼버무리셨고 장인어른은 찻잔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자식들 어린 이야기로 빠지게 되었고 제 어머니는 제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하며 아내의 어린 시절 얘기도 언급했습니다. 처갓집 어른들은 같이 맞장구를 쳐줄 법도 한데 유독 난처한 얼굴이 보였지요. 제가 아내의 돌잔치 사진이나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야기를 꺼내면 2분은 마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들춘 사람처럼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꼭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한 분이 말을 흐리면 다른 한 분이 재빨리 집이나 예당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죠. 그땐 그저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서운해서 혹은 조금 무뚝뚝한 성격이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를 저렇게 반듯하게 키워주신 분들인데 제가 뭐라고 의심하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별다른 말씀 없으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내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진짜 예쁘다 치아야. 네가 내 사람이 된다는 게 믿겨지질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우리 서로 잘하고 배려해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 양가 부모님의 축사, 그리고 우리의 서약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식이 끝나고 축하 인파에 둘러싸여 정신없이 웃고 있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저희는 연신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파 속에서 한 여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첫눈에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아내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장모님보다 더 닮은 사람, 친척인가? 저는 놀란 얼굴로 시선이 갔지요. 다만 오랜 세월의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잘게 잡힌 눈가의 주름과 힘없이 내려앉은 입꼬리가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은 화려한 결혼식장과 어울리지 않았죠. 저는 누구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는데 그 여자가 제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내가 지아 친엄마예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친엄마라니, 그럼 장인, 장모님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굳어있는 사이 여자는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는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와 그 여자가 있던 자리를 번갈아 보던 아내의 눈빛이 서서히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내의 몸이 힘없이 제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제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객들의 놀란 비명과 웅성거림이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귓가에 멍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쓰러진 아내를 끌어안고 정신없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던 온기가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죠.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119를 외쳤고 누군가는 괜찮냐고 물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얀 드레스 위로 파리하게 질려가는 아내의 얼굴과 인파 속으로 사라졌던 그 낯선 여자의 얼굴만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예식장 안에 작은 대기실로 옮겨진 뒤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천장을 보더군요. 자신이 왜 여기 누워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나 왜 이래? 왜 쓰러진 거야? 그 목소리가 너무나 가늘게 떨려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저는 처갓집 부모님을 의식하고 차마 방금 전의 일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을 닫고 들어오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의 얼굴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셨고 평생 감정 한번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실 것 같던 장인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전에 자네에게 털어놨어야 했는데 지아 결혼이 잘못될까봐 차마 말을 못했네. 다 내 탓이야. 장인어른은 조심스럽게 내게 지아 친엄마라고 했던 여자를 언급했고 모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두 분이 낳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미혼모로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도저히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던 한 여자에게서 갓난아기였던 제 아내를 데려와 친딸처럼 키웠다는 것이었죠. 평생을 비밀로 묻어두려 했지만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결혼식장에 나타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며 두 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저에게 면목이 없다며 그저 용서해달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게 더 중요했던 건 진실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뿐이었죠. 마치 아주 오랫동안 풀어내지 못했던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사람처럼요. 상견례 날 부모님이 유독 어린 시절 이야기에 어색해했던 이유, 앨범에 돌 이전의 사진이 거의 없었던 이유, 그 모든 사소한 의문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그 체념 가득한 표정은 어쩌면 막연하게나마 평생을 느끼고 있던 위화감의 정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참아 비행기를 탈 수 없다던 지하 때문에 신혼여행은 당연히 취소되었고 신혼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아내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거나 잠만 잤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곁을 지키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아내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 아무래도 친엄마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어? 어떤 분이든 내 친엄마잖아. 자식이 핏줄인 엄마 만나보겠다는데 어떤 분인 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도울게. 아내를 낳아준 그 사람을. 저는 섣불리 괜찮다고 말할 수도 위험하다고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선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주소는 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금방이라도 페인트가 벗겨져 내릴 듯한 복도를 지나 문을 두드리자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 오미숙 씨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집안은 두 사람이 채 서 있기도 힘들 만큼 좁았고 눅눅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보자마자 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삶과 어쩔 수 없이 딸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을 한참 동안이나 늘어놓았죠.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정말 착했던 게 보통 자신을 버린 부모를 다시 찾으면 원망부터 할 텐데 아내는 그저 자신을 버린 사람에 대한 원망보다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을 친엄에 대한 연민이 더 커 보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 여자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입양됐을 때 네 아빠 될 사람이 널 데려가면서 약속했어.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 너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장인어른이 했던 이야기와는 미묘하게 다른 말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아내는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상처를 준 저 여자가 원망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마냥 돌을 던질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내는 다음에 또 오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말았죠. 그 여자는 현관문 앞까지 저희를 배웅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복도로 나가 신발을 신는 동안 저는 잠시 뒤에 서서 방 안을 무심코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어지럽게 옷가지가 쌓여있는 방구석에 먼지 쌓인 살림살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백화점에서 본 유명 명품 브랜드의 신상 핸드백이었습니다. 그 반짝이는 로고가 어둡고 눅눅한 방 안에서 유독 이질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방에 저런 명품이라니 저는 그것도 이상해 보였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저는 핸들만 쥔 채 참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그 핸드백의 반짝이는 로고가 계속 맴돌았죠. 저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명품 중에서도 제일 비싼 브랜드로 알려진 가방이라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내에게 이 말을 꺼내는 건 겨우 연민으로 마음을 추스르려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제 착각이거나 혹은 그럴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문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와 장모님이 있는 이쪽 세상과 자신을 낳아준 그 여자만이 있는 저쪽 세상. 아내는 두 세상을 위태롭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어머니의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별일 없지? 네, 엄마. 엄마는 괜찮으세요? 그때 보니까 사는 집이 많이 열악해 보여서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이 돼요. 아내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죠. 통화는 점점 길어졌고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퇴근 후 저와 소파에 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다가도 전화벨이 울리면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림자는 그렇게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전화는 곧 문자로 이어졌습니다. 네가 어릴 때 좋아했다던 반찬을 만들어봤다. 문자 메시지와 함께 서툴게 찍은 음식 사진이 날아오곤 했죠. 그러면 아내는 마치 숙제를 받은 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잠깐만 다녀올게. 언제 올 건데? 식사 중이잖아. 1시간 내에 올 거야. 당신 먼저 먹어. 아내는 그렇게 그 여자네 집에 갔고 처음에는 한두 시간이던 외출은 반나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저희는 모처럼 늦잠을 자고 함께 다정하게 브런치를 만들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데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으시대.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알았어. 난 괜찮으니까 편하게 다녀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다 식어버린 음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순수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미가 조심스럽게 거미줄을 치듯 아내의 죄책감과 연민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그 여자를 만나고 올 때마다 눈에 띄게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저와 시간을 보내고 그 외의 모든 자투리 시간에는 온 신경을 그 여자에게 쏟아야 했으니까요. 장모님께서는 이따금씩 저희 신혼집에 들러 반찬이며 국거리를 냉장고에 가득 채워주고 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대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거운 마음의 빚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보내기로 했던 결혼기념일 전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옷을 다 입고 거실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김없이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그 여자였습니다. 아니, 지금요? 갑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통화를 끄는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약속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엄마가 김치가 다 떨어졌는데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 하시겠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치라니. 그게 우리의 첫 결혼기념일 데이트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하지만 아내의 얼굴에는 이미 거절할 수 없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아내는 정말 미안해. 금방 다녀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 우리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 안은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힘없이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제 우리 장모님께서 사위 좋아하는 걸로 담갔다며 정성껏 싸주신 아직 뚜껑도 열지 않은 김치통이었습니다. 그 묵직한 김치통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아내를 둘러싸고 있는 두 어머니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히며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현관문 소리에 깼을 때 아내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아내는 먼저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어서 저는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고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자라고 말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한 겹 더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미안해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혼자 계신 분을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여기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 아내의 삶은 두 개의 저울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평생을 헌신한 길러준 어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이제 막 나타나 자신의 불행을 호소하는 낳아준 친어머니가 올라가 있었죠. 아내는 어느 한쪽으로도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잘라 양쪽에 똑같이 나눠주려 했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딸의 미묘한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신 듯 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고 더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해줄게, 지아야. 엄마랑 같이 시장 가자. 하시며 어떻게든 아내의 곁에 머무르려 하셨죠. 그건 딸을 향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 친모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다른 한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과 백화점에 다녀온 날 저녁이면 그 여자에게서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린 날이면 좋은 것만 먹고 지내니 다행이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속이 안 좋아서 밥을 걸렀네. 라는 식의 메시지가 도착했죠. 그 여자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지도 시간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불행과 외로움을 끊임없이 전시하며 아내의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아주 무거운 빚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빚의 무게에 짓눌려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깜짝 놀랐겠고 밥을 먹다가도 휴대폰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러다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싶어 아내에게 그 여자를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은 곧 아내의 뿌리를 부정하라는 말처럼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장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는 것은 두 분의 가슴에 더 큰 못을 박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스스로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아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함께 조촐한 저녁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무거운 분위기를 털어내고 오직 아내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오랜만에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도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예전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이 조용한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한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은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지요. 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통화를 끊은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셋은 불안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잠깐만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장인어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고 장모님의 눈에는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내는 차마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친어머니신데 오늘 제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끓여줬다고 혼자 있으려니 너무 외롭다고 우셔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촛농이 녹아내리는 케이크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초조해 보이더니 기어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금방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결국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닫힌 문 밖으로 아내의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막연자실한 세 사람만이 남겨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 아이 이제 어떡해요. 그 여자가 나타나서 모든 걸 다 망쳤어. 우리 딸 어떡하면 좋아. 장모님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고 장인어른은 굳게 담은 입술로 허공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떠나버린 텅 빈 의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조차 없는 정막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장모님의 흐느낌이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두 분을 내려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아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을요.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이 문제의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장인어른, 잠시 따로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장인어른은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집으로 오게. 어차피 자네 장모는 잠시 친척 집에 가 있어서 오늘은 안 돌아올 거야. 네, 장인어른. 저는 그렇게 해서 처가댁에 가게 되었고 장인어른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장인어른 댁의 거실은 어제 저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처 치우지 못한 생일 케이크 상자가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죠. 이것마저 참 충격적이었지요. 장인어른은 제게 차를 한 잔 내어주시고는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오셨을 그분의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그 여자의 연락에 쩔쩔매는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젯밤 아내가 자신의 생일 파티를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풀리지 않았던 의문을 던졌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분은 아버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할 때면 언제든 아내를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제 질문에 장인어른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깊게 팬 미간의 주름이 그분이 짊어져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장인어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지쳐 있었습니다. 진실은 제가 들었던 안타까운 사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그 여자는 아이를 키울 의지 자체가 없었네. 아이는 지아는 자신의 인생에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지.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수소문 끝에 그 여자를 만나게 됐어.
그 여자는 아이를 보내는 조건으로 양육비라는 명목 아래 당시로서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요구했어. 그리고 그것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돈이 아니라 아이를 포기하고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미천이었지.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지 앞에 나타났는지 모르겠네. 돈이 떨어진 건가? 장인어른은 허탈하게 웃었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인어른 부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기에 그 여자의 무리한 액수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돈을 건네는 날 장인어른은 그 여자에게서 각서 한 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아이나 양부모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양 절차가 아니라 돈으로 맺어진 비극적인 계약이었던 셈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장인어른은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평생을 딸에게 비밀로 하려 했던 돈으로 딸을 데려왔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사위인 제 앞에서 꺼내놓아야 하는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그분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끔찍한 비밀을 가슴에 묻고 아내를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내신 것에 대한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아내에게 접근한 것은 모성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의 계약을 깨고 아내의 죄책감을 이용해 새로운 돈줄을 만들려는 수작이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인어른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각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는 아내도 알아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제 말에 장인어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데리고 서재로 들어가시더군요. 서재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 뒤에는 낡은 금고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려 묵직한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인생을 뒤바꾼 비밀이,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그 안에 들어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몇 장을 제외하고는 그 안에 있어야 할 각서 봉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고 안을 몇 번이고 손으로 더듬던 장인어른이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없어.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텅 빈 금고 안에서 장인어른의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메아리 쳤습니다. 저 역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눈앞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장인어른은 거의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사이,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앨범 틈까지. 하지만 각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때 제 머릿속의 섬광처럼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둑.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을 드나들 수 있으면서 그 각서의 존재와 위치를 알 만한 사람, 장모님 장인어른 빼고는 가끔 집에 와서 일을 봐주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뿐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가사도우미 전화번호를 받아 해봤지만 이미 핸드폰은 바뀌어 있었고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제서야 보였지요. 장인어른 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유일한 무기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장인어른의 증언뿐, 아무런 물증도 없는 말뿐인 진실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내에게 과연 닿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와 장모님이 그 여자를 모함하기 위해 말을 맞췄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짧게 눈인사를 하고는 다시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아내의 목소리 중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것이었습니다. 네,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에요. 힘들긴요. 당연히 해야죠. 저는 말없이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아내가 제 등 뒤로 다가와 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뒤에서 저를 안아주거나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만났다면서?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 연락이 갔구나.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내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무슨 말? 혹시 내 얘기였어?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 말씀해 주셨어. 사실은 돈 한 푼 받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친어머니를 속이고 나를 거의 빼앗아 가신 거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한 발 앞서서 진실을 교묘하게 뒤집어 놓은 완벽한 거짓말을 아내의 머릿속에 심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아내에게는 그것이 모두 변명처럼 들릴 터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오늘 아버님께 전부 들었어. 돈을 드렸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으셨대. 제 말에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각서? 그럼 그 각서 지금 어디 있는데?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거봐, 없잖아. 당신까지 우리 부모님 편에 서서 가엾은 그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한 것이었죠. 평생을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돈으로 자식을 사온 사람이라는 진실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친모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딸을 빼앗긴 비련의 주인공이라는 거짓이 아내가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훨씬 더 쉬운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아내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그동안 쌓아왔던 원망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냐고, 돈으로 저를 사오신 거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황하신 장모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아내는 저를 뿌리치고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내는 거실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다가가지도 위로하지도 못한 채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자네, 지금 빨리 좀 와줘야겠네. 자네 장모가 쓰러졌어. 장인어른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내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차 키를 챙겨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장인어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셨죠. 장모님은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증상으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안정이 필요해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링거를 맞고 누워 계신 장모님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인데 그 딸에게서 가장 비수 같은 말을 듣고 쓰러지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장인어른과 함께 병실 앞을 지켰습니다. 아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캄캄한 병원 복도에 앉아 있으니
제 결혼 생활이,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아내와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그 여자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더 이상 아내나 장인어른을 통해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사라진 각서의 행방에 대한 단서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께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하지만 막상 낡은 빌라 앞에 도착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문에 귀를 대고 안에 기척을 살폈습니다.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내 또렷한 단어들이 제 귀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지약해? 참나. 그냥 내 노후보험이지. 걔가 나한테 평생 가지고 있을 죄책감이 얼만데 평생 나한테 돈이며 시간이며 다 갖다 바칠 텐데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어딨어? 각서? 그건 진작에 빼돌렸지. 거기 일하는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나 아는 언니인데 돈 몇 푼 쥐어주니 빼왔더라고. 그 영감탱이가 금고에 고이 모셔뒀다던데 이제 증거도 없겠다. 게임 끝난 거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제 모든 의심과 추측이 가장 끔찍한 형태로 사실임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것이 저 여자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딸의 인생을 담보로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는 치밀하고 잔인한 사기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통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에 바싹 붙어 저 여자가 내뱉는 모든 끔찍한 단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라진 각서를 대신할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아내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야 했습니다. 제가 막 계단참을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끼익 하고 낡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 우리 사위?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문을 열고 나온 그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갑고 조용한 미소마저 띠고 있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손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에 기댄 채 나지막하지만 제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그거 우리 지아한테 들려주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여자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 여자는 그런 제 눈빛이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그래, 들려줘. 가서 똑똑히 들려주라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사실은 자기를 노후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네 생각에 걔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여자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걔는 나를 유일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길러준 부모한테는 배신당했고 남편인 너조차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그런 애한테 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일 거야. 자기가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이 사실은 썩은 거미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 상처, 그 배신감, 평생 갈 텐데.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정확하게 제 가장 깊은 불안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실이 제 아내를 완전히 부서뜨려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 여자는 제 침묵을 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넌 아무것도 못해. 네가 걔를 사랑하니까 넌 네 손으로 네 아내한테 상처를 줄 수 없을 테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문은 마치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차가운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안의 휴대폰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진실이라는 이름의 무기였지만 동시에 제 아내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독이 든 약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병원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는 내내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죠.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금 이 진실을 아내에게 꺼내는 것은 불길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아내는 평생 저 여자의 감정적인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질 테고 장모님은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가시겠죠.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아내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떤 상처가 그나마 덜 아플지, 어떤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겨우 아물 수라도 있을지를 가늠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병실 앞 의자에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얼굴은 하얗게 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를 보더니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지 않고 잠시 떨어진 곳에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링거를 맞고 잠들어 계신 장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딸에게서 받은 상처로 저렇게 누워 계신 분, 그리고 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내 아내. 이 모든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것은 비겁한 회피일 뿐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함께 상처받고 함께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저는 제 아내의 강인함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을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발소리에 아내는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옆에 앉지 않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녹음 파일 목록을 열어 방금 전에 그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들어야 돼. 제 말에 아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의 작은 스피커에서 제가 조금 전 들었던 그 끔찍한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뒤섞인 그 인공적인 음성은 조용한 복도를 섬뜩하게 채웠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동공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검은 점이 되어 휴대폰 화면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지아, 걔는 그냥 내 노후보험이야. 녹음된 목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아내의 굳은 표정 위를 쉴 새 없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는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모든 움직임이 멎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얼음덩이를 삼킨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 손으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길지 않은 녹음 파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목소리가 사라진 복대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은 방금 전에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려다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아주 천천히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폐허처럼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저를 한번,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한번 쳐다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병실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을 통해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는 장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아내를 위해 살아온 주름진 그 얼굴. 아내는 한참 동안이나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을 아래로 옮겨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장모님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에는 오랜 세월의 고생이 만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텅 비어있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표정 없는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그 어떤 오열보다도 더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아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는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나쳐 병원 복도 끝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비틀거림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내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를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 여자의 집 주소였습니다. 그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줘. 나 혼자 할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온전히 아내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 여자가 쫓아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얼음처럼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날 낳았지만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어머니는 내가 아플 때 밤새 내 곁을 지켜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평생을 기도해준 사람이에요. 아내는 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그 여자에게 주었던 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이 마지막임을 알렸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당신의 노후의 보탬이 되길 바라요. 이걸로 우리의 모든 관계는 끝입니다. 그 여자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핏줄은 끊을 수 없어. 피는 물보다 진한 거 몰라? 돌아서서 제게로 걸어오던 아내는 그 소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하지만 그 여자에게는 충분히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핏줄은 이미 끊어졌어요. 당신이 버린 그날에요. 나를 주고 돈을 챙긴 대가로 우리 천류는 끝났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무어라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내는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던 그 눈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위태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아내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고 계시던 장모님은 아내를 보자마자 놀란 눈으로 굳어버리셨습니다. 장인어른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죠. 아내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은 당황해서 일어나 하시며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모님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고 아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 왔던 마음의 짐과 최근 몇 달간 겪었던 혼란과 상처가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 세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곁에는 제가 있었고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얼마 후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시던 날, 네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색하고 불안한 침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로의 빈 그릇에 반찬을 놓아주고 소소한 농담을 건네며 웃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우리의 일상에도 다시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내가 건넨 마지막 돈으로 또 다른 어딘가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궁금해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이름이 되었을 뿐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가져다 주신 아내의 낡은 성장 앨범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색한 단발머리를 한 유치원생 아내, 이가 빠진 채 웃고 있는 초등학생 아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보며 아, 이때 진짜 못생겼다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리전에 사진이 없는 것을 보며 또다시 상처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아내는 달랐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아내가 부모님께 쓴 삐뚤빼뚤한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쓴 어버이날 감사 편지였습니다. 아내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다시 써야겠어, 편지. 그 주 주말 저희는 장인어른 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며칠 밤을 새워 쓴 듯한 편지 2통을 부모님께 건넸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두 분의 눈시울이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주름진 눈가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내의 마음을 아니까요.
낳아주셔서가 아니라 저를 선택하고 지켜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제 진짜 엄마 아빠예요. 사랑해요. 저희는 네 식구가 함께 마당에서 작은 화초들을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며 서로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새로 심은 화초들 위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핏줄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뿌리내린 우리 가족의 온전한 시작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